네, 안녕하세요. 미국의 이제 트럼프 진영의 이제 말하자면 NSC, 그러니까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꼽히는 그 이제 엘브리지 콜비라든지 또 국방장관으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밀러, 이런 사람들은 뭐 전술핵 재배치 뭐 이런 얘기들도 툭툭 던지고 그래요. 또 미 공화당 상원 의원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툭툭 던집니다. 트럼프 쪽이 이제 성향이 그러니까. 그러나 실제로 미국의 그 국방, 국무, 국제 문제 이런 걸 다루는 이제 전문가 서클에선 전혀 관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VOA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걸 하나 했어요. 제임스 제프리 전 NSC 부보좌관이고요. 그러니까 아주 그 외교 전문가입니다. 예, 원로고요. 78세쯤 되니까.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술핵 재배치를 하면 오히려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해구산이 약화된다. 잠깐 우리가 아는 상식과는 좀 다른 거잖아요. 전술핵 재배치가 왜 해구산을 강화하지? 그게 왜 약화되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한국에 대한 핵 공격이 미국에 대한 핵 공격이라고 미국이 받아들이는 것이 본질이다.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길지만 한번 들어보시고 이걸 화두로 삼아서 지금 미국이 이제 이런 사람들 얘기는 전술핵 배치 안 한다. 그 다음에 어스틴 국방장관 얼마 전에 그러니까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개발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밀리터리 하시는 분들은 좀 갑갑하죠. 그러나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표정 관리하면서 속으로 웃게 됩니다. 오늘 그 같은 그 속사를 좀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I don't think so. I think that this is the Republicans in this instance, not in all instances, but in this one, simply wanting to pick at the Democratic successful policy. They don't really want to take a step as dramatic as that. We're at a time of very delicate nuclear policy globally, with Iran on the verge of a nuclear weapon, potentially, and of course, Russia constantly threatening escalation to the nuclear level in Ukraine. A major step like redeploying tactical systems to South Korea. We only have them in Europe. Nowhere else in the world. That would be dramatic. It's not necessary at this point. And frankly, it undercuts, in some ways, the extended deterrence that we're offering to South Korea, because we're saying we'll use nukes in Korea rather than engage the homeland. To really promote collective security, we have to say our homeland is also threatened, along with your homeland. 예,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게 되면 미국 본토와 한반도를 분리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 한국에 대한 핵 공격이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거지, 전술핵이 배치되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러한 아주 그러니까 이 전문가에서 말을 아끼면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예,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고 삼아서 지금의 전술에는 핵은 비행기 투하 핵폭탄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육군의 야포 혹은 지상발사 미사일 형태의 전술핵이 있었는데 이건 다 폐기됐어요. 이제는 비행기 투하 핵폭탄 뿐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투하하면 공중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가서 지중 폭발을 합니다. 지중 시설물에 대해서, 방카에 대해서 지상 폭발 대비 15에서 20배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카의 수분 숨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죠. F-35에서도 F-35A요. F-35B는 안 합니다. 또 F-35C도 안 합니다. 해병이나 해군은 공중투하 핵폭탄을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F-35B는 해병대용 F-35고요. F-35C는 해군용 F-35죠. 그래서 F-35A를 이제 생각해 보면
최근에 이 폭탄을 싣고 가서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인가가 떨어졌습니다. 이걸 인가라 그러더라고요. certify. 이제 한국에 이런 게 배치된다면 오산 혹은 군산 혹은 대구인데 대구가 미 공군기지가 사실 별로 없죠. 그래서 공군기지로 치면 오산 아니면 군산인데 대구는 제가 좀 잘못 착각한 것 같고 여기에 이제 그 보관시설 짓고 배치되는 건데 일단 한국에 F-35A 자체가 없어요. 물론 F-15나 F-16도 이걸 투하할 수 있긴 한데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그 수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F-35A조차 안 두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둔다? 그것도 좀 웃긴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 아마 그 경기도 도민들이랑 충청남도 도민들이 다 들고 일어날 것 같은데요. 오산에 둔다 그러면 군산에 둔다 그러면 뭐 호남이 다 뒤집힐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 예. 뭐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예. 그 제임스 제프리 이 전 국가안보 부보좌관의 발언의 의미는 뭐냐면 한국에 핵 공격을 하면 제3차 세계대전 되는 거다. 게임은 게임이다. 전술핵을 그런데 배치를 하게 되면 오히려 한반도 위기를 한반도 및 동북아 위기로 국한하는 제한하는 그런 수순이 돼버린다. 그러지 말고 북의 핵무기 사용은 중국의 핵무기 사용으로 간주해야 되고 실제 상대를 중국으로 전제하는 순간 한반도에 전술핵 한두 방 뭐 서너 방 있다 없다가 그게 대세에 영향을 못 미친다. 그러니까 실제 상대가 북한이냐 중국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실제 상대가 북한이냐 중국이냐. 중국과는 핵무기로 한국이 직접 대결을 못합니다. 물량이 안 돼요. 국제적인 어떤 역학관계, 한미동맹, 그 다음에 중국을 실제로 국제적 연대에 의해서 억제하는 것 이런 것을 하면서 고려를 해야지 우리가 핵을 가졌다고 해서 중국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다른 것보다도 일단 두 가지. 하나는 물량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은 우리랑 계산 방법이 다르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무인도에 잠깐 야영 간 분이 돌아가셔도 서울 용산구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만약 핵무기에 돌아가신다면. 중국은 핵심적 지배계층이 별로 안 다치면 뭐 한 5억 명 뭐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그러니까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좀 우리가 고민 많이 해봐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본을 북핵은 중핵이다. 그리고 노림수는 두 개다. 이걸 망각하면 안 돼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은 중국 및 중국이 양해한 러시아의 기술과 부품입니다. 북한이 죽거나 살거나는 중국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저런 이동식 발사 차량 텔 또 여러 가지 기술과 부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북한이 저렇게 급속하게 핵과 탄도미사일을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또 중국의 반대에 의해서 굶어 죽는다고요. 그러면 중국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을 채워줘 가지고 도대체 뭘 얻고자 하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군사적 강압이죠. 중국이 대만과 남중국해를 도모를 할 때 북이 한미군 주일미군의 발을 묶어두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예, 중거리 핵탄도미사일 띄운다 그러고 괌 때린다 그러고 하와이 때린다 그러고 이러면서 두 번째는 심리적 강압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핵 위협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 중국뿐이다라고 한국 사람들을 세뇌해서 한국 사람들을 친중으로 몰아붙이는 거죠. 시시해로 몰아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1야당 그것도 절대다수의 제1야당 대표가 싱하이밍 기자회견에 배석을 공손하게 하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자꾸 몰아붙이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두 가지의 노림수입니다. 군사적 강압과 심리적 강압. 그런데 그 강압의 실제적 수혜자는 중국 계산으로는 중국인 거예요. 자기들을 위한 거죠. 우리가 평면적으로 보면 그래서 중국이 했구나. 중국이 얻는 바가 있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데 그게 실질은 쥐약입니다.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제임스 제프리 이 양반이 공화당 의원들이 전술핵 재배치 운 띄우는 것에 속지 말아라. 이 사회자가 물어요. 공화당에 뭐 누구도 전술핵 재배치 얘기하고 누구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데 왜 이
그 공화당에서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야당 그냥으로서 이렇게 그 뒷다리 잡기지 실제로는 그렇게 하려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공화당과 민주당은 이란 및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르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입장이 달라서가 아니라 야당으로서 시비를 걸기 위해서 시비를 걸기 위해서 그 전술핵 한국 한반도의 전술핵 배치 같은 얘기들을 툭툭 던지는 거지 실제로 한반도 전술핵 배치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좀 주의 깊게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On other issues, and they want probably a less aggressive policy towards Russia on Ukraine. They want that war to end. Those are the only two in support of Israel. Those are the three issues that are very important to the Republicans. The rest of these things are simply checking boxes. Yes, the administration has a successful policy with Korea and with Japan against China. Let's find something wrong with it, but it's not really serious. 예, 그러니까 야당으로서 뒷다리 잡기로 한국에 전술핵 배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 그걸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물론 트럼프가 집권하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트럼프는 좀 더 으스스한 데가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집권 가능성이 지금 매일매일 뭐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전술핵 지금 재배치 얘기하는 걸 미 상원 의원들 전술핵 배치를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운 띄우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속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제임스 제프리가 공화당을 저렇게 폄훼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 민주당 사람이야?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냥 원로 외교관이고 전문가예요. 중동 문제 전문가였어요. 78세고요. 초당적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의 이력들은 전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력이에요.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그러니까 그 이슬람 국가 ISIL 이슬람 국가 이라크 앤드 레반트 그것이 이제 IS가 여러 지역에 있으니까 ISIL은 이라크와 시리아 뭐 이런 데를 포함하는데요. 그게 이제 ISIL인데 ISIL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거기에 대한 국제 연대가 만들어졌는데 코얼리션이 그것에 그걸 위한 대통령 특사를 했습니다. 또 2018년에 2020년에는 시리아 문제 대응 특별 대표 스페셜 레프레젠터티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뭐 꼭 이렇게 정파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전문가로서 아주 쿨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임스 제프리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이 한미 동맹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한미 동맹의 근본은 뭐냐?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세계에서 가장 못 살고 비참한 나라인데 미국의 팔을 붙들어서 한미동맹을 맺도록 강제했단 말이에요. 그때 미국을 실제로 설득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면 자 보세요. 6.25 때에 6.25에 북한에 군비 채워주고 전쟁 준비시켜준 건 소련이에요. 그다음에 300만 명이 참전해서 100만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거는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 정규군이 괴멸한 1950년 늦가을부터는 북한군이랑 상대해서 싸운 게 아니라 중공군이랑 상대해서 싸웠습니다. 무려 300만 명이 들어왔었어요. 그다음에 그렇게 중공군이 마음 놓고 압록강을 건너서 드나들면서 이동을 하고 물자를 보급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아마 미그 15인가 그렇게 될걸요. 그때 그게 미국 그 전투기보다 성능이 나쁘질 않아요. 꽤 좋아요. 그게 이제 그 단둥이나 뭐 심양, 선양에서 떠가지고 압록강 벨트를 그래서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압록강에서 남쪽 70km까지를 소련 공군이 엄호를 해줬다고요. 다시 말하자면 한국 전쟁이 보여주듯이 한국에서 전쟁이 터지면 이거는 지금 소련 없어졌으니까 중국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미국에 대한 공격이에요. 미국 시스템과 미국에 대한 공격이에요. 그러므로 미국은 한국에서의 전쟁을 마치 자기 자신이 침공당한 것과 동일하게
여기고 대응해야 된다. 그러므로 한미동맹을 맺어야 된다. 이게 무남이 미국한테 들이밀은 로직이란 말이에요. 물론 근거는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글로 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당연해요. 매일매일 중공군을 상대로 해서 싸워갖고 중공군이 100만 명의 사상자를 냈고 매일매일 압록강변에 그 소련 공군기가 중공군이 그 압록강 넘나드는 거를 엄호하기 위해서 그 죽음의 벨트 70km를 남쪽으로 70km까지의 벨트를 유지를 해줬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한테 자명한 거예요. 야, 한국에서 전쟁 터지면 야, 그 북한 애들이 뭐 전쟁하냐? 그 뭐 주방을 만한 놈들이 아니다. 이거는 결국 중공과 소련에 의한 전쟁이야. 중공과 소련은 왜 그걸 하는데 미국을 실제적으로 손발을 꺾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너희가 바보가 아니면 한국에서 전쟁이 터질 때 한반도에서 전쟁 터질 때 이걸 너희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해야 돼. 그렇게 해석했으면 뭐 와서 여기 동맹 조약에 저기 서명해야지. 너 바보냐? 야 아이크, 너 IQ가 두 자리냐? 아이크가 이제 아이젠하워의 애책이죠. 그렇게 해서 도장 찍게 만든 거예요. 야 엄지손가락 갖고 와봐. 그 인주 묻혀. 오남 할아버지가 이게 한미동맹 근본 정신이라고. 그러니까 한미동맹 근본 정신이 뭐냐? 북한 뒤에 중공 소련이 있다예요. 북한 사고 치면 중공 소련이 사고 치는 거다. 목적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 질서를 다 부셔버리는 게 목적이다. 이게 한미동맹의 기본 골격이라고. 이거 참 우리나라 이거 이런 얘기를 안 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뭐 학자들이나 언론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순수한 북한을 위한 북한의 도발이라는 게 존재하냐? 없어요. 북한과 중국 따로 볼 수 있냐? 불가능해요. 그런데 트럼프 진영은 한미동맹의 근본 정신을 부정해요. 몰라요. 그래서 북한과 중국이 마치 별개인 것처럼 떼어놓고 논의를 시작해요. 한국은 비핵무기로 북한을 막으면 됩니다. 트럼프가 국방장관으로 점찍은 크리스토퍼 밀러의 얘기예요. 밀러식으로 계산하면 한국은 더 이상 국방에 투자할 필요도 없어요. 비핵무기를 가지고 북한을 생각을 하면 북한은 100번 죽어요. 한국한테. 밥이야. 한국인이 원한다면 전술핵 재배치 고려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밀러 얘기예요. 한국 자체 핵무장이나 한국 전술핵 재배치를 얘기하는 미국인들의 말을 들으면 저는 으스스하거든요. 왜 으스스하냐면 저는 기본이 우리의 상대를 북한이 아니라 중국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핵무기의 양에 있어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이즈가. 두 번째로 중국은 그 잔인한 계산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걔들 입장에서는 베이징의 특권층만 안 죽으면 나머지 5억 명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대학진 때 7천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5억 인구에서. 7분의 1이 굶어 죽었어요. 문혁 때 맞아 죽고 굶어 죽은 사람이 2천만에서 3천만이에요. 천안문 때 탱크로 밀어 죽인 사람들이 10,000명에서 20,000명이에요. 계산 방식이 우리랑 달라. 우리는 그냥 한 명만 죽어도 벌벌벌벌 떨잖아. 우리 가족 죽은 것처럼. 그래서 계산 방식이 다르고 핵무기의 양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중국을 전제로 하는 순간 우리의 주적은 사실상의 주적은 중국이다. 북한이 사고치면 북한이 진짜 북한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중국이 북한을 내세워서 사고치는 거다. 라고 하는 순간 전혀 계산 방식이 달라지는 거라.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크리스토퍼 밀러나 엘브리치 콜비가 말하는 걸 보면 북한은 북한, 중국은 중국. 한국은 북한 잘 막으면 돼. 미군은 중국 잘 막을게. 근데 중국을 상대로 한다 그럴 때 미군이 과연
그렇게 많은 숫자가 한반도에 꼭 있어야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얘기가. 그래 불안하다고? 전술핵 배치해 줄게. 불안해? 자체 핵무장 조금 해봐. 총알바지 되란 소리지. 그래서 굉장히 으스스하다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물론 갑갑한 마음에 우리도 핵무기 갖춰야 돼, 뭐 해야 돼 말하는 분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좀 더 다시 다른 각도에서 좀 더 큰 차원에서 살펴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또 오스틴 국방장관은 또 염장 지르는 소리 같이 들리는 말을 했죠. 미국은 원자력 잠수함과 관련해서 한국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말이 지원이지 그럼 우리가 직접 개발할 수 있냐. 미국 지원 없이 기술적 지원이 아니라 도장 서류 지원이 필요해요. 우리가. 왜냐. 우리가 원자력 기술 협정이 있잖아. 그래서 비군사적 목적에만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잠을 개발할 때 미국이 오케이를 받지 않으면 좀 여러 가지로 골아파져요. 이게. 그런데 이때까지 그러니까 우린 지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미국의 오케이가 필요한데 그 오케이조차도 지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때까지 원잠을 미국이 지원한 나라는 영국 하나뿐입니다. 1949년 이른바 영국과의 그러니까 방위 조약이라는 게 이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약을 제목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원자력 기술 공유에 의한 방위력 강화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그 원자력 잠수함 기술의 라이센싱이에요. 제공이에요. 그런데 오커스 필라 1을 통해서 호주에 대한 지원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럼 이제 미국이 두 번째 나라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스틴이 한 말이 뭐냐면 영국, 호주를 빼고 또 다른 세 번째 나라의 원잠을 추가로 지원하는 거 그거 전혀 계획이 없어요. 전혀 가시권상에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질문은 뭐였냐면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을 미국이 지원할 생각이 있냐라는 질문이었었어요. 기자 질문이. 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원자력 잠수함 좀 가졌으면 좋은데 이런 생각을 하죠. 저도 좀 그런 생각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장단이 있고 대가가 좀 있거든요. 그거 따지기 전에 먼저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죠.